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 방송 토크 IT 제마크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엄청난 이렇게 제품이나 어떤 신기술을 딥하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요즘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의 요 기본 개념, 본질이랄까요? 요것들을 어떤 전문 용어, 예를 들면 수학이나 코딩 없이 그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라운피플의 이석중 대표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아까 허성윤님께서 라운피플 대표님께서 본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닮으셨다고. 근데 많이 맞았다고. 네네네. 네. 여러분 라운피플은 한 달 전인가 우리 시오톡에서 네, 그죠? 한 달 됐죠. 네, 한 달 전 시오톡에서 이제 제가 뵀는데 라운피플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지금 이제 올해 1,000만 불 이상 수출을 하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런 제품 회사 얘기가 아니라 워낙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머신러닝 블로그를 몇 년간 실제로 글을 100편 이상 쓰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블로그에 찾아가서 오늘은 딥러닝의 기본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도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들 이렇게 쭉 보면서 진행할 거니까 저랑 같이 이제 MC 본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동영상이 하나 준비되는데 이게 IMAI라고 이 GTC 2018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요? 이게 엔비디아에서 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신제품을 매년 3월쯤에 네. 소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거기에 썼던 오프닝 동영상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 정도 되니까요. 물론 이제 영어는 자막은 없지만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신제품을 매년 3월쯤에 소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거기에 썼던 오프닝 동영상.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 정도 되니까. I am a protector, 영어는 자막은 없지만 아주 쉽습니다. exploring the expanses of space to keep our planet safe, and all the species that call it home. I am a healer, giving doctors the vision to create amazing new cures. And using the heart's own magnetic field to diagnose itself. I am a guardian, searching a mountain of data to keep us safe when we travel. And a sea of people to find our lost child. 이 구도는 똑같아요. Powering 또 autonomous machines 2017년이라고. that 네, simplify our lives. 근데 이제 회사들이 좀 더 많이 더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요. Capture our greatest adventures. And make us whole again. 여기 우리나라 회사는 안 나왔나요? 거기? 네, 안타깝게도. 야. I am a visionary. Enabling taxis that don't need steering wheels. And those that don't need roads.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we're hearing. 아직까지 없었죠, 우리나라 I 회사.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쭉 봤는데 다양한 회사들이나 기관이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 회사나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없었던 것 같죠?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
라운피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기서 소개되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분들이 동영상 만들 때 그 주위에 있는 회사들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저것도 내년도에 열릴 테니까요, 그죠? 예. 내년도에 GTC 오프닝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몇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뭐 딥러닝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러닝, 학습 네. 이 무엇인지 네. 일단 그거 학습 그냥 뻔히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과연 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네, 이런 거 학습과 무엇일까? 네, 학습의 정의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예, 그 이제 학습이라는 거는 네. 단순하게 이제 암기가 아니고 네, 자기가 어떤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저는 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소년이 네. 여기 차 사진들 네. 몇 개 보고서 네. 먹고서 네. 실제 안 본 네, 이제 이 트럭을 보고서 네, 이게 차라고 네. 얘가 이제 인식을 하면 네, 얘가 지금 말씀하신 학습이 잘 돼 있는 거죠. 네, 얘가 예. 일반화가 차에 대한 일반화가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기존에 이제 자기가 보고 익혔던 어떤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나왔을 때 네. 그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추론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같은 걸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응용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똑같이 배웠는데 잘 그걸 응용 못하고 그런 거는 왜 발생할까요? 그거는요? 글쎄요. 하여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보면 네. 이제 뇌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영역인 시냅스라는 영역이 있는데 네. 그 시냅스라는 영역의 신호의 세기가 어떤 학습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을 학습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바꾸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더디거나 아예 이제 효용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네. 우리가 지금 보통 요즘 이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굉장히 그 양질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주면 줄수록 인공지능이 더 빨리빨리 이제 학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배울 때 네. 그 배우는 환경이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다양한 그런 이제 경험과 그 데이터셋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건 그 단정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학습이 머신러닝의 경우도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학습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데이터가 많으면 학습이 잘 되는 그 경향성은 있지만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쪽으로 쏠려 있거나 하게 네. 되면 네. 그쪽 그 부분만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견이나 편향을 갖게 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의 학습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설명을 듣는다면 네. 굉장히 좋아지듯이 머신러닝 경우도 일반화의 능력을 더 많이 키우려면 네. 그 전체 데이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이따가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이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러닝 예, 맞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뇌를 네. 사람의 뇌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뇌를 지금 완전히 다 파악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학습하느냐 하는 거가 아주 100% 밝혀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의 이제 일부를 어떻게 보면 모방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그 우리가 학습을 할 때요. 학습을 할 때 선생님이 꼭 있는 경우가 꼭 좋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이제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나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뛰어난 오성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도 깨우치겠지만 네. 스스로 깨우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고를 한다든가 뭔가 어떤 변화를 보고 파악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지를 미리 지정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방식을 이제 지도학습, 영어로는 네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좋은 학습 알고리즘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능력,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사람은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이 머신러닝 영역에서도 이제 있습니다. 있긴 한데 아직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된 건 아니고요. 네. 몇 가지 좋은 알고리즘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파가 맨 처음에는 그 어떤 기보를 보고 그 유럽에 있는 그 프로가 그 사람 계속 학습을 하면서 같이 대구를 두면서 하다가 요새 나오는 알파고 제로인가 뭐 그거는 아예 그거 없이 지가 스스로 막 해서 배웠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자는 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세돌 꺾었던 알파고는 지도학습을 받았던 알파고고 그 뒤에 나왔던 알파고 제로인가 거기는 그건 비지도 학습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학습 이외에도 네.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군견을 예를 들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군견을 훈련시킬 때는 군견이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는 맛있는 뭐 하나를 주겠죠. 주고 그 다음에 네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군견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학습이 강화학습입니다. 네. 즉 게임 쪽이나 전략 쪽 같은 경우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겨야 될 목표가 분명한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강화학습에 굉장히 게임같이 이렇게 유리한 도메인이 있고 예. 또 유리하지 않은 도메인도 있겠네요. 적응하기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강화학습이 이제 좋은 건 아니고요. 뭐 네. 전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벌이 명확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쪽 분야에서는 강화학습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네.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경우는 강화학습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지금 이제 딥러닝은 이거 인간의 그 학습 러닝 이것을 이제 딥러닝이 이제 모방했다고 할까? 그 일부분을 이제 차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면 거꾸로 예. 나중에는 뭐 10년, 20년 뒤에는 인간의 학습하는 방법이 발전된 딥러닝에 의해서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이 혹시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글쎄요. 사람의 이제 학습 메커니즘을 네.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낸다면 뭐 그게 다시 이제 학습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저는 아주 궁금해지는 게 이게 지금 우리들은 다들 그 배울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앞으로 5년 뒤에 태어날 10년 뒤에 태어날 아이들은 혹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머신러닝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발전시켜온 10년 뒤에 머신러닝이 딥러닝이 이 친구들을 학습하는 완전히 유일한 선생님 아니지만 뭔가 학습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로서 있다면 그건 또 지금까지 인간 선생님만 있었던 때하고 좀
뭔가 방법이 달라지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티칭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뭔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막말로 쏙쏙 들어가게 쪽집게 네네. 강의를 하듯이 뭐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하면 네. 이제 뭐 사람 선생님들은 아마 감정의 영역이나 뭐 네. 그런 쪽으로만 하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네. 여기서 지금 그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네. 학습에 대한 정의를 1949년도에 이때 이분이 처음으로 이게 시냅스 연결의 세기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뇌랑 유추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건가 보죠? 네, 예. 예, 그게 그래서 저거를 이제 헤비한 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머신러닝에 대해 정의 되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다 영어로 돼 있지만 네. 뭐 지금 대표님께서 하는 머신러닝의 정의를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정해 주셨어요? 저거는 이제 뭐 그 원래 이제 머신 러닝에 대한 정의는 1959년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굳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지금 흔히 우리가 그 머신러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룰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A라는 상황에는 이래야 되고 B라는 상황에 이래야 되고 일일이 그렇죠. 상황을 다 열거해 준 방식인데 러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다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 여기서 하는 것처럼 경험에 의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학습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로스 함수라는 게 수학 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 지도 학습 방법을 보면 데이터 A가 들어가면 마땅히 A가 나와야지 하는데 그 A가 나올 때까지 그 파라미터라는 것들을 계속 바꿔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이제 학습이 안 됐을 때는 오차가 크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개선시킬 때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게 되는데, 요 사이클을 이제 수백만 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 이런 정원사의 예를 들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정원사가 머신러닝이랑 뭐 유사하다 보시는 건지 가드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 저절로 결과가 좋아지진 않고요. 이걸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농부나 정원사 입장으로 보면은 좋은 씨앗, 알고리즘이 이제 씨앗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 좋더라도 데이터가 어떤 특정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풍부한 아주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는 비료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학습을 어디까지 시켜야 될 건지 뭐 사람의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원사 또는 내지는 농부 역할이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이제 결실이 맺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학습 결과가 된 프로그램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 알고리즘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초기 요 씨앗 이 모델링이라고 하나요? 이 씨앗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결국 나오는 게 작물이 플랜트 이게 우리가 그 작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쓸 것인지 그것을 되게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지금 이제 네로우 AI 쪽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제너럴 AI와 네로우 AI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너럴 AI라는 개념은 어. 사람이 이제 그 머리 하나로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보고 인지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수학도 할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음악 작곡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대부분에 나와 있는 AI들은 네로우 AI라고 해서 특정 기능만 할 수 있는 AI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보는 기능을 잘하는 AI를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시킨다? 결과 좋지 않습니다. 네네. 예, 지금 특정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목적 안에서도 또 뭐 어떤 알고리즘, 어떤 네트워크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스트롱 AI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구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로우 AI 개념이지만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스트롱 AI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저 때는 네. 저 알고리즘의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도 네. 있겠죠. 그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내가 식물을 재배하는데 키우는데 나는 그 문자 인식하는 식물을 키울래. 네. 하면 그거에 문자 인식한테 배추를 키우려면 배추씨를 배추씨를 가야 되고요. 네. 또 나는 음성 인식하는 나무를 키우려 하면 네. 음성 인식용 씨앗을 넣어야 되는 거네, 알고 보면. 예. 그래야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만약 데이터를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추도 뭐 포기 배추도 있고, 네네. 또 뭐 그것마다 또 씨앗이 또 다 다릅니까? 다르듯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지금의 추세는 봄동 배추하고 또 네네네. 뭐 다 종자가 다르듯이 그럼 이것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는 특정한 뭐 배추도 배추씨 하나 뿌리면 다양한 배추가 다 나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어떤 씨앗을 심으면 야채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계속 발전하겠네요. 점점 이제 일반화되어 가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 하나로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듯이 특정 목적에 지금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특정 목적으로 해서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때 그 20세기 때 그 몇 번 이제 뭐 AI가 야 이거 이제 세상 완전 이걸로 탁 바뀐다라고 했는데 잘 진척이 안 돼가지고 그때 잘 될 것 같았는데 진척이 안 돼가지고 뭐 AI의 겨울이라든지 이런 게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딥러닝 분야가 그래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한 대로 뭐 배추씨에서 정말 다양한 씨앗도 다양한 것들이 제너럴한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이것도 어떤 해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실적인 어떤 큰 장벽 때문에 이것도 아닌가 배 하는 그런 확률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50년대 초반에 이런 러닝의 개념이 처음 나오고 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하게 되면 인간의 세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방을 해서 뭐 그 인공신경망 개념이 발표가 되고 근데 그게 사람들을 많이 흥분을 시켰지만 그 당시에는 지식이 상당히 부족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때마다 훅 달아오르고 지금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사용하는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죄송합니다. 수학 떠나왔는데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머신러닝 역사에서는 일종의 브레이크스루 역할을 했는데 그게 1986년, 7년 이쯤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훅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망이 조금만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더라도 그 당시 능력으로는 풀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네로우 AI 성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못했던 많은 일들을 AI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제 뭐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 거는 AI가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돈을 메이크머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할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그동안은 여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동화라는 것이요, 그죠? 우리가 자동화라는 것이 뭐
IT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동화 쓰이고 있고 최적화도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저기 맨 위에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처럼 사람이 짰지 않습니까? if then else 그거를 프로그램을 다 짰잖아요. 네, 예. 아까 가드닝처럼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가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짰잖아요. 네, 예. 잘하는 사람이 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짰는데 네.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식물 재배하듯이 그 데이터만 이렇게 주면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그 뭐 모델링 씨앗만 있으면 네. 얘가 저절로 그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특정 그 도메인에 대한 그렇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기다 코딩 실력도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코딩 능력을 결합해서 뭔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다 세세하게 정의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짰다면 네. 이제 머신러닝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굳이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하고 네.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나와야 될 기대 출력 네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네.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비교하셨을 때 다양한 씨앗 네. 그 분야별로 뭐 배추도 뭐 예를 들면 뭐 세모 배추, 네모 배추, 동그란 배추 뭐 그것마다 씨앗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뭐 데이터를 주면 제가 잘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이 돈을 벌어준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사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인간들은 자꾸 기업에서 점점 자동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코스트 이펙트를 만들려면 자동화가 더 발전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인간이 직접 짜는 걸로 자동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 주면 자동화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굉장히 비용도 절감될 것 같고 생산도 향상될 것 같거든요. 예,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비전에 관련된 AI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비전 쪽에서 네. 그 제조 쪽은 전부 다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화를 시켰지만 검사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예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자동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분야들을 학습을 시켜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이제는 이제 완전 자동화가 이제 가능한 네네. 식으로 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이런 어떤 특정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검사를 어떻게 할지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네. 어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전문가가 필요 없어도 네. 이 데이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 데이터만 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이제 그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라든지 반자동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업무 생산성이 100년 전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제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분야라든지 또 네. 덜 된 분야에 네. 지금 이런 머신러닝 같은 이런 기법, 기존에 프로그램 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만드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도 이제 자동화나 반자동화가 더 개선된다면 네. 앞으로 기하급 속으로 이런 그런 것들은 자동화는 모든 분야에서 그 발전되겠는데요. 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뭐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네.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몇 개 없다. 네.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사실 사람이 거기서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뒤에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었지만 네.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고 양상이 아주 복잡해지면 사람이 거기서 어떤 특징을 다 추출해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딥러닝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깊은 망을 이용해서 네. 데이터만 주더라도 컴퓨터가 자기가 장시간 돌면서 학습을 네.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자, 도출할 수 있게 지금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 보면 처음에 그 딥러닝 할 때요. 네. 처음에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네. 전 뭐가 다른 겁니까, 저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네. 말 그대로 AI, 그러니까 저기 그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과일의 종류라든지 어떤 동물을 인식시키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된 결과에 프로그램, 런드 모델이라는 게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그렇게 얻어진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충분한 일반화 능력, 추론 능력이 생겼다고 보고 이제 한 번도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딥러닝이 딥 뉴럴 네트워크 러닝이 예. 그 머신러닝하고 다른 점은 예. 이런 걸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뇌의 그 프로세스를 차용한다는 것이 딥러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네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금 요새 딥러닝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딥러닝은 네.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이죠. 인데요. 네.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요 흔히 우리가 부르는 인공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리그레션이라든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또는 랜덤 포리스트 같은 다양한 기존의 디시전 트리도 있고요.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별해서 부르고 네. 이 머신러닝을 그러니까 올드한 어떤 학습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그 올드한 학습 방법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라든지 이런 판정하는 부분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딥러닝 시대에 와서 달라진 건 뭐냐? 네네. 그런 어떤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이제 그 망에다 맡겼다라는 점. 네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면 아마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 보면 머신러닝에 예. 다양한 이제 어프로치들, 디시전 트리도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 빨간색 있는 딥러닝 말고는 네. 다른 분야는 뭔가 그 컴퓨터하고 네. 사람하고 네. 두 개의 요소가 있어야지만 네, 구동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이제 앞부분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해내는 네.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시전 단계가 보통은 따라오는데 네네.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은 요 디시전 단계만 머신러닝으로 한 거고 요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는 사람이 보통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 적거나 복잡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기서 충분히 그렇죠.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근데 너무 이제 데이터가 무진장 많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특징을 사람이 추출한다는 거는 쉽지 거의 않. 불가능하죠, 예, 진짜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그 데이터 자체만 넣어주면 네. 그 피처 익스트랙션과 디시전을 전부 다 이제 망해서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이게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좀 뜻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기존 러닝, 기존 머신러닝, 네. 그다음에 새로운 딥러닝 이렇게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그냥 컴퓨터 혼자서 다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기존 머신러닝은 이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뭔가 역할이 아련하게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이게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결국 사람의 그 뇌세포나 뇌 프로세스를 얘가 좀 따라한 건데, 네. 그 사람의 여기 보면 뇌세포 되게 많은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물학적인 거하고 이와 좀 약간 좀 구분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세포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는 덴드라이트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세포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의 총합이 어떤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세포로 이제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출력을 담당하는 엑손이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소마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세포와 세포의 인접 영역이 이제 시냅스라는 네네. 부분인데요. 이 시냅스라는 부분은 값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값이 이제 어떤 그 다른 값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회로 대학교 이제 한 2학년 때 배우는 네네. 논리회로라는 게 있는데 논리회로라는 놈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이 뭐가 나올지가 네.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신경망은 결과적으로는 요 시냅스라는 영역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만 어떻게 바꿔주게 되면 네. 뭔가 다른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냅스의 값만 잘 조절해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기존의 논리회로지 않습니까? 네, 예. 저건 딱딱 정해진 대로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예. 0이라면 1이 나오고 딱딱 네, 예, 맞습니다. 이미 예. 풀이 디파인 된 거죠. 완전히 네, 예, 예. 디파인 된 건데 이 왼쪽에 예. 뉴럴네트워크 저거는 가중치가 바뀌는 거죠. 네, 예. 뭐가 나올지 모르겠게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서 얘가 그 진화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얘를 잘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학습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저게 이제 저 뉴런이 많아지게 되면 저 커넥션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풀어줘야 될 그 연산 예. 그 미지수들이 수학도 안 네. 써야 되는데 네네. 예, 미지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많아지는 되고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풀죠. 엄청난 계산력이 딸리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못 풀어서 사람들이 한 30년 동안을 묵혀두고 있다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드디어 이제 저 미지수들을 풀어낼 수 있게 네.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전문 용어 하나도 안 쓰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그 백프로포게이션이 벌써 한 몇 번 나왔거든요. 네.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네, 네. 용어가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건데 네, 예. 그 이게 왜 이것이 엄청나게 딥러닝에 있어서 커다란 얘가 그 브레이크 스루가 됐는지 아주 쉽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W를 우리가 그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 네. 뭐 잘 풀실 수 있죠. 네네. 그럼 만약에 미지수가 4개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4개면? 네. 저 3개도 못 풀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가우시안 소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미지수가 네. 뭐 50개도 사실은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풀면은 풀 수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무식하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풀려면 아마 미지수가 이제 사람 머리에 아까 뇌세포가 1000억 개가 있었고 네. 그게 1000개의 커넥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다 풀려면 이제 그렇죠. 죽을 때까지 풀어도 못 네네네. 풀겠죠. 아마 10,000개만 돼도 아마 풀다가 이제 포기할 것 같은데 네네. 그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갔는데 네.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산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일단은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일단 내려가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웨이트들을 풀어낼 때 네. 그거를 방정식 풀듯이 하나씩 풀어내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 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네. 잘 모르겠지만 옆으로 가면 못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밑으로 일단 좀 더 뭔가 경사가 진도로 밑으로 내려가다 네네. 보면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듯이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아까 입력이 있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올지 하는 기대 출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네. 출력 쪽에는 학습이 안 되면 뭐 거의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겠죠. 아마 오차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요 망들의 초기 값을 자기가 어떻게 잘 기가 막히게 설정을 했으면
1000만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잘 찍어서 결과가 탁 나올 가능성은 있죠. 네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뒤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뒤부터 오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쭉쭉 오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오차가 좀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왔죠. 이제 네. 망들의 값이 조금씩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입력을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출력을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오차가 조금 줄었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뭐 수만 번이고 수십만 번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오차가 이제 어느 일정 범위 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아까 봤던 그런 어떤 망들의 연결 관계에 있는 그런 미지수를 웨이트들을 그냥 무작위로 바꿔서는 도저히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네네. 근데 예, 이런 방법을 알아내는데 한 30년쯤. 아, 30년 걸렸군요. 예. 저런 브레이크스루 만든 사람 누굽니까? 저걸 백프로게이션 처음 저렇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 아니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최초로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고요. 다른데 이미 있었던 개념인데 이제 머신러닝에 이거를 적용을 시킨 거죠. 네. 예. 그게 2007년 9년 아니야 86년. 86년도에? 네, 86년 87년. 백프로게이션이 그때 나온 겁니까? 예, 예. 근데 그때 적용이 된 겁니다. 적용이 된 건데 그때는 현실적인 인프라가 안 받쳐줘 가지고요. 아니요. 적용이 됐지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양한 문제들을 풀려면 망이 좀 깊어야 되는데 네. 깊은 망을 풀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한 20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들이 네. 개발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GPU가 열심히 일만 해주면 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은 사실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망 레이어가 네. 굉장히 요새는 굉장히 깊어진다고 그럴까? 예, 예.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 지금은 저 레이어가 계속 몇만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한계가 있는 겁니까? 저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참고로 아까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네. 입력과 출력 안쪽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들이 있는데 네. 몇 개 안 되더라도 지금 풀어야 될 변수가 무진장 많다는 걸 그렇죠. 알 수 있죠. 네. 예, 예. 근데 뭐 이건 좀 그래서 이제 저거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였는데 지금은 뭐 1000 레이어 뭐 이렇게 된 것들도 네, 나오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핸들링 해야 될 데이터 수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게 망이 무진장 깊어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내가 핸들링 해야 될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망의 깊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된다고 보면 좋은데 통상적으로는 망이 깊어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낸다. 더 네.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건 정확도, 애큐러시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네,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이걸 비유하실 때 정원사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동그란 배추를 재배할 거라면 동그란 배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씨앗을 심어서 데이터를 잘 주면 동그란 배추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씨앗이 알고리즘인데. 네. 그럼 이제 기업에서 네. 이제 이런 딥러닝을 이용을 하려면 나한테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그 알고리즘 씨앗이 무엇인지를 일단 기업은 확실히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문가한테 그냥 다 의뢰하면 되는 겁니까? 기업이 그 씨앗까지 알아야 되는 건지 어떤 씨앗이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딱 최적화된 씨앗인지를 기업이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는 그냥 위임하고 전문가가 요청한 그 데이터만 기업은 관장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제너럴 AI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긴 하지만 네. 이제 네로우 AI 관점에서는 네. 어떤 경우에 뭘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자기가 필요하는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답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알고리즘은 이제 전문가에다 주는 거고, 그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네. 아까 좋은
좋은 AI 망에다가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도출되는 결과를 잘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 학습을 시키는 그것도 나중에 기업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역량은 이제 자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잘 판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네. 학습의 결과가 좋으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출구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출구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려면 골고루 조사를 해야 되지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시간대에 가가지고 또는 특정 선거구만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중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학습은 일반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골고루 사용하지 않고 그냥 특정 경우 데이터는 많은데 특정 한두 가지 상황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얘는 특정 그 상황에는 잘 풀 수 있겠지만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좀 어렵겠죠. 네네네. 자,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아무래도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부터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김성우님, 그 구글 알파고의 경우 알파고 제로 버전은 규칙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시켜서 기보로 공부한 알파고 마스터를 89승 11패를 거둬서 압도했는데, 그렇다면 규칙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과 네. 지도학습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꼭 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게임 분야는 그것이 이제 이것이 가능한 거. 게임 분야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때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명확해야 되겠죠. 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거를 머신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데이터를 무작정 많이 아까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는 많았는데 얘가 전체 모집단을 잘 반영 못하고 그렇죠. 편향됐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었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데이터를 안 쓰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뭔가를 머신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규칙이 바둑 같은 규칙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골도 명확하고요. 그럴 경우엔 지금 뭐 김성훈님 말한 것처럼 규칙만 해가지고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기업에서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는데 그 업무 분야 중에서 바둑처럼 어떤 규칙이 명확하고 어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목표가 명확한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알파고 제로처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 위험하겠다. 강화학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딥마인드의 그 CEO가 사실은 이 강화학습의 대가라고 대가고 좋은 알고리즘 이제 어떻게 보면 Q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시킨 사람들인데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직도 어떤 방식이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2-3년 정도의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 그 뒤에는 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학습법이라는 게 지금 사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어떤 강한 자극에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한 번에 모든 거를 깨우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 요새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원샷 러닝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그 머신을 학습시킬 때는 네. 그 어떤 강한 충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처럼 한 번에 모든 거를 데이터 하나만 보여줬는데 네, 모든 네. 거를 다 알고 이런 쪽의 학습법이 완벽하게 개발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새롭게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분야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꼬마들한테 얼룩말 사진 한번 보여줬어요. 네네. 그러면 얼룩말은 굉장히 강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꼬마한테 얼룩말 사진을 만장을 안 보여주더라도 다음에 얼룩말을 보면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고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네네. 네, 근데 이제 오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네. 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 같이 어떤 그 규칙이 명확하고 어떤 골이 명확한 그런 그 업무 분야는 이 강학습 기반의 이런 그 머신러닝이 적용되게 되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아까 그 강학습 비유하실 때 잘할 때 떡 하나 준다 그랬죠? 군견 훈련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장기천님께서는 그럼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하는 벌을 줍니다. 아, 벌을 줍니까? 네, 네. 그게 똑같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강화학습에는 리워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리워드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네네. 이제 학습하는 게 네네. 강화학습의 학습 골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넣어준 데이터에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오차를 줄여가는 학습법을 네네.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강화학습은 리워드가 커지는 방향으로 아, 네.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김강민님께서는 머신러닝 시대에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분석가의 도메인 지식이 완전히 불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머신러닝 시대에 도메인 지식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예, 도메인 지식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깊은 도메인 지식이나 아니면 일부 특정 전문가에 의존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된다는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저는 저 도메인 지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도 포함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메인 규칙. 그러니까 규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규칙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뭐 딥러닝은 많이 이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알아서 얘가 규칙을 주면 얘가 알아서 지가 알파고 제로처럼 하는데 뭔가 도메인 경험이나 지식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얽히고 얽히고 뭐 뭔가 휴먼 팩터가 뭔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인간 그 전문가가 뭔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전문가였던 그런 것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개입된다는 것은 그 규칙을 정형화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정형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까지 그 전문가 영역으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 역시 데이터가 잘 준비가 되면 네. 딥러닝을 통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김경환님께서는 인위적이고 불순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잘못된 정보를 학습시킬 경우에 재앙 수준의 그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네. 연도가 맞는지 좀 모르겠는데 네네. 2015년에 네. 미국에서는 그 인공지능 쪽에 앞서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자 네.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거기에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자고 해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람 같은 경우도요. 이게 뭐 특정한 뭐 사상이랄까? 특정한 뭐 인형 같은 데 한번 몇십 년 빠진 사람이
그 사람 웬만하면 안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막 네. 안 바뀌듯이 이것도 이렇게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뭔가 그 잘못된 데이터 갖고 학습이 된 오염된 데이터 학습이 된 인공지능이 나중에 뭔가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치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게. 그런 문제를 네. 실제로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욕하는 거요? 아니 테이라는 인공지능을 네네네. 개발했는데 네네. 걔를 이제 학습을 이상한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그쵸. 시키다 보니까 네. 잘못된 결과가 나오듯이. 자, 나중에 정말 지금 장문기님 그 저 질문을 보고 저 상상이 된 게 우리 지금 보면 그 정신과 상담사나 어떤 뭐 이렇게 사이키트리스트 분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잘못 학습된 그 인공지능을 뭔가 치유해 주는 그런 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영역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심판을 담당하는 뭐 그런 어떤 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처음부터 이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네. 그거는 개발자들 윤리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김동식님께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이런 데이터는 실 데이터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AI를 개발할 때 쓰는 데이터고요. 네.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네. 당연히 뭐 실제 데이터가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이분 질문하신 목적은 중간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학습 데이터 전체를 학습 데이터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이다 그러면 10 내지 20%를 떼어놓고 네. 그러니까 80이나 90%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10에서 20%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이 제대로 잘 됐는지를 네. 검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습 데이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개념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전시영님께서는요, 산업 현장에서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봐서는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좋은 있다면 좋은 거는 이 데이터가 보통은 이제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데이터에 이게 양인지 불량인지 또는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통상적으로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다면 바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네.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가 없다면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은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실증이 나서 엉터리로 레이블을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주영님께서 딥러닝이라 하더라도 데이터에서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주면 좋죠, 당연히. 예, 근데 안 해줘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특이 데이터들이 이제 무시되고 그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면 양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최재준님께서는요, 딥러닝 개념을 실제 교육 현장이나 학습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할 개념인데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딥러닝을 이제 가르치려고 할 때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네. 딥러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딥러닝 방법을 적용해서
그 이제 경험 체험해 보는 거. 네, 학습을 더 네네. 개선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저도 네. 뭐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연구해 본 건 아니라서. 네. 자, 그 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요. 네. 초등학생들이 딥러닝의 이런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원리를 그 배우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는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예제들이 네. 인터넷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좀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본다는 것이 실제로 그걸 응용을 예, 해보는 예, 거예요? 응용을 해보고 네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예제나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하다가 네. 게임 프로그램 짜듯이요. 예, 재밌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호기심 그러죠 먼저. 네, 네. 김명기님께서는요, 망이 깊어진다는 것과 데이터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같은 뜻인지요? 아니 다릅니다. 망이 많아진다는 건 네.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신경망의 레이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신경망이 이제 뭐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될 수도 있고 네. 뭐 100개의 레이어도 구성될 수 있는데 네. 3개가 아니고 100개 쪽으로 이렇게 망이 깊어지는 쪽으로 그 망의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그 망에다가 인가해줘야 될 입력이기 때문에 네. 두 개는 다른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성윤님, 사람은 코어 스피드는 빠르지 않더라도 어드레스와 데이터 폭이 굉장히 넓은 컴퓨터 유사하다는 개념이 맞을까요? 예, 맞을 수 있고요. 코어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 네네. 사람들도 흔히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를 보고 열을 깨닫고 열을 깨닫고 그것이 엄청난. 그래서 그 지마영님께서는요, 각 세분화된 영역에서 딥러닝 결과로 만들어진 AI들이 잘 합쳐져서 더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슈퍼 AI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 지마영 씨 질문을 보면서 예. 우리 그 인간이나 동물도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죠. 돌연변이. 예. 우리 사피엔스도 사실 돌연변이, 호모사피엔스도 돌연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설이. 그런 것처럼 아까 같이 세분화된 AI가 얘가 또 돌연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돌연변이가 될 가능성.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어쨌든 지금 대표님은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이런 뭐 딥러닝 기반의 이런 AI는 앞으로 이제 기술적 브레이크스루 이제 뚫은 거고 이제 스페셜 AI에서 이제 제너럴 AI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네요. 관점이. 네, 예. 지금 앞서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 이제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박광희님, 요즘 주식 투자 등 재테크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는데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응용 가능할까요? 사실 요새 로봇 어드바이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분야의 네네.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이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게임처럼 목적은 골은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번다. 골은 명확한데 네. 변수가 워낙 많아서. 변수가 많고. 네, 예. 그다음에 규칙도 사실은 규칙도 되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블랙스완 이론 네네네. 아십니까? 네, 압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변수들이 있을 때 엄청나게 큰 재앙과 같은 변수가 닥치면 네. 그거를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뛰어난 AI라서 네. 그런 그 거시 변수나 이런 흐름까지도 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다면 네네. 그런 뭔가 그런 어떤 블랙스완 같은 현상도 예측을 해서 가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몇 가지 파라미터 갖고 주식시장을 해석하려고 할 텐데 네네네. 그 파라미터가 충분하지 못해서 변동성이 적을 때는 좋겠지만 아주 큰 변동성은 네네. 어렵지 않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 잘못했다면 알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신하사님,
양질의 데이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양질의 데이터라 하면 어떤 일단은 아까 레이블링이 정확히 된 거여야 되고 그다음에 편향이 되지 않고 네,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이 그거는 자기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네네. 자, 길기상님,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분 데이터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면 향후 빅데이터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네.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딥러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꼭 빅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네. 요게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그 데이터량도 크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구별하기 힘든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존재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사람이 뭐가 좋은 데이터고 뭐가 이게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판별하기 힘든 경우는 무조건 뭐 당연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혼동 시키게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도메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데이터들이 대표성을 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대표성을 뜰 수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을 시키면 결과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회사마다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툴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지젠이라는 어떤 툴이 있는데요. 그 툴 보면은 여러 가지 고객들이 이제 많은 이미지를 사전에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이미지만 주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모델을 해서 한 장으로 10,000장이든 100,000장이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잘 돼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냐에 따라서 그렇죠. 특정한 도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까 박광희님께서 로봇 어드바이서 인공지능 그 주식 투자할 때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만약 대표님은 만약에 대표님의 이제 주식 투자 지금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하신다 그럴 때 10년 뒤에 로봇 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만약 하신다면 저는 로봇한테 맡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아니면 10년 뒤에? 지금도. 지금도? 왜요? 이거 잘못하면 펀드 매니저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모무님은요. 저도 여러분 편향됐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표님의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그렇죠?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걸 로봇으로 바꿔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의 그냥 그 개인적 관점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임모무님께서는요.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도메인별 베스트 프랙티스나 기법들이 있을까요? 예,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같으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유저들의 재학습도 필요 없도록 패키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를 잘 그 학습시킨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충분히 커버리지를 갖는다면 굳이 다시 재학습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김홍준님께서는 지금 AI 기반의 챗봇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챗봇. 그 ARS를 대체하기 위해서 AI 기반 보이스 챗봇을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페이스북에서 챗봇을 사실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하지만 이제 계속 저기도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봇이 너무 다양한 어떤 요청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 선택지를 두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챗봇의 능력과 선택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상담원을 그죠? 아니요. 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네. 아주 어떤 특정 상황, 그러니까 챗봇이 모든 상황을 다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거니까 네.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챗봇이 선택지를 줌으로써 네네. 유저들의 선택을 약간 제한하는 식으로 네네.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지금 챗봇들이 못하는 그런 어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챗봇이 언익스펙티드된 어떤 질문이나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얘가 못하잖아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 인식이 예. 언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할 수도 부족할 있고. 수도 그러니까 있기도 그런 하고. 경우라고 하면 이제 선택지를 몇 개를 줌으로써 네. 왜냐하면 내가 기업에서 챗봇을 쓴다는 거는 고객을 어떤 방향으로 뭐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그걸 활용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챗봇을 도입했다가 네.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인식률이 안 좋다든지 예, 아니면 다른 선택지로 제대로 안 넘어간다든지 예.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는데도 굉장히 많이 예, 봤거든요. 예. 나도 네,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이거 아직 기술이 아직 미성숙됐으니까 이건 나중에 좀 더 똑똑해지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난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선택지를 주고 챗봇을 계속해서 뭔가 학습을 시켜서 적용하는 게 난 건지 기업에 본인이 이제 대표님이 그런 이제 콜센터 같은 이런 쪽에 회사에 임원이시라면 어떤 쪽으로 방향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 생각엔 네. 고객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고객 반응이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챗봇은 아직 네.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런 분야는 보다는 조금 단조로운.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 보면은 그때 페이스북이 예를 들었던 네. 그 꽃배달 주문하는 쪽 그런 쪽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쪽은 적절하게 선택지를 섞어 쓰는 방식으로 네네네.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도 그쪽은 아니라서 아직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봇을 완전히 뭐랄까요, 모든 분야에 얘가 다 한다고 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꽃배달처럼 뭔가 특정한 영역, 특정한 분야에 먼저 적용한다. 네,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그 사업 쪽 관련된 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네. 어떤 특정 부분에는 네. 선택지를 몇 개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질문을 네네. 제한하며 가면서 고객을 어떤 유도해가는 네네네. 그런 방식을 쓴다면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뭐 지금 AI 그 스피커들도 지금 초반 나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진화하고 네네. 있듯이 저기도 시간 지나면 좀 더 이제 쓰기 쉽고 강력한 네.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이 지금 이런 AI를 자기 업무에 적용할 때 완전히 처음부터 무한 영역에 이걸 제너럴 AI처럼 막 그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뭔가 해가지고 그 분야만 먼저 일단 하면서 경험을 기업이 막 쌓아나가면서 걔를 계속해서 학습시켜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맥센스 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AI가 신은 아니고 네. AI도 지금 발전을 그렇죠. 하고 있는 단계고 네.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AI가 어떤 쓸모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온 거는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유저가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사실 우리 인터넷 비즈니스도 2000년대부터 초반부터 인터넷을 계속해서 뭔가 트라이하고 뭔가 했던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리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AI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자, 손장섭님, 혹시 딥러닝을 잘 적용할 분야는 사람이 이미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야일까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네. 절대 아닙니다. 강한 부정을 하시네요. 네. 자, 지마영님은 슈퍼 AI가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라운피플의 전문 분야인 AI 머신 비전과 합쳐져서 효과가 클 수 있는 다른 딥러닝 분야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시도하고 계신 것도 있으신지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의료 쪽으로 저희도 진행을 꽤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는 프로토타입이 개발돼서 임상에 들어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자, 허성희님은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AI 가능성과 한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새 뭐 엊그저께 보니까 뭐 시도 쓰고 뭐 AI가 네. 음악도 만들고 뭐 뭐 사실 여러 가지 네네. 하고 있고 글쎄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분야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분야가 누가 이제 어디에 더 만족을 할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사람이 한 것과 네. AI가 한 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 네. 튜링 테스트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AI 한 거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된다면 네. AI 보급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 크리에이티브라는 창의력,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정의 자체를 한번 저거의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는 요새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럼 참 이게 너무 무미건조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래서 뭔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모든 것이 다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뭐 아직 그 사람들의 미묘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다 잘 완벽하게 읽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광희님께서는 범용 AI, 즉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AI가 아닌 여러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는 그 한 몇 년 후쯤에 이게 뭐 개발된다고 예상하시는지요? 범용 AI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 3년에서 한 5년쯤 좀 뒤에는 뭔가 꽤 괜찮은 그런 거 굉장히 획기적인 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벽한 그런 게 아닌 뭔가 프로토타입 개념으로는 충분히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또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하겠네요. 막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럴 겁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선태님께서는 지금 그 라운피플의 그 딥러닝 기반 그 머신 비전이 뭐 IBM이나 AWS 다른 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어봤거든요. 저희는 지금 비전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분야를 저쪽 제품과 굳이 비교해 보지 않아서 뭐가 낫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IBM이나 아마존 쪽이 연구를 훨씬 오랫동안 해서 분야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분야도 다르기도 하지만 라피플은 다 산업용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거를 품질 검사를 하고 퀄리티 컨트롤하는 데에 그쪽에 집중해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제너럴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분야가. 그래서 분야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저쪽은 무시할 수 없는 강자들이죠. 네. 요새 보면 이런 거 할 때 아까 데이터가 그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 보면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AI 연구하는데 굉장히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레이블링 된 데이터 셋이 뭐 개명, 보양 다양한 분야의 그 셋이 이미 많이 있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학습시키기가 좋다. 환경이.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없다.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그러면 좀 대표님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뭐 플랫폼 쪽은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는데 지금 이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이 데이터셋 그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격차가 나면 이 데이터셋의 격차 같은 거는 좀 줄일 만한 뭐 그런 방법 같은 건 뭐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고, 네네. 그래서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으면 그 아마존 터크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임금이라면 몇 불 받고 일하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숫자는 네네. 기억 안 나고 그래서 AI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아마존에 요구할 정도인데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또 AI 발전에 레이블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게 단순한 어떤 그 뭐야 이미지 같은 이거는 뭐 빨간색 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네. 뭐 추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기업이 그거를 계속 팀을 많이 셋업해갖고 하기는 네네네. 되게 힘든 과정이고. 터크? 아마존 터크. 아마존 터크라고 합니까? 네, TURK. TURK. 예. 거기서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공학계도 DB를 많이 오픈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얼굴 인식 쪽 하면서 그 학습시킬 데이터를 만드는데 연구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한데 소비자 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하고의 그 사이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금융 데이터는 비식별 금융 데이터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의료 쪽입니다. 의료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보호법에 막혀서 굉장히 학습을 시키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 데이터인지만 가려진다면 확실하게 비식별 상태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풀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종양이든 뭐 어디 그 뼈에 문제가 있는 거든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오픈을 시킨다면 좋은 AI 엔진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학습을 시켜서 뭐 의사들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요즘 뭐 그 정부에서 뭐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률 뭐 이게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엄청나게 막 그런데 저는 좀 정부에서 국가적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적인 다양한 데이터셋을 그것도 큰 인프라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그게 고속도로나 그 철강, 포항제철 같은 인프라인데 디지털 인프라 그런 인프라를 국가에서 그걸 전략적으로 거기다가 좀 이제 자금을 써가지고 아까 아마존 기업 돈을 낸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인프라를 내고 또 우리가 그 기업이나 개인들이 지금 뭔가 다들 뭐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을 정부에서 뭔가 스마트하게 그거를 컬렉팅해가지고 어떤 그 개인 그 프라이버시만 잘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을 좀 전략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그걸 한다면 가뜩이나 플랫폼이 늦어졌다면 그 데이터셋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아나가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뭔가 이런 쪽으로 나중에 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참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도 좀 의문이고요. 참 안타깝죠.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정부 일자리 창출도 그 방향으로 해주면 그렇죠. 좋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김성훈님하고요, 길기상님, 두 분은 저희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AI가 아이를 만났을 때, AI가 특히 이제 비전 쪽에 적용된 여러 의료, 뭐 CCTV, 또 이제 지금 라운피플의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 이런 것들 전문가분들을 네 분 모시고 하니까요. 이때 나오시는 최윤석 의료 인공지능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환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여기서 마치고 가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AI 발전이 굉장히 뭐 적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AI 발전이 우리 기업에는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충분히 위기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AI 연구를 열심히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특히 미국에서 AI 연구를 이끈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들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 기업 뭐 바이두라든지 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이제 딥러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좀 아셨을 거고요. 그 딥러닝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적용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딥러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크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토크IT에서 AI가 아이를 만났을 때 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 3주 연속으로 이제 세미나 있으니까 AI 관련돼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표님하고 라피프리 이 대표님하고는요, 제가 이제 10월부터 10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오늘 이제 딥러닝 기초라면 그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의 딥러닝의 트렌드, 전 세계 트렌드를 같이 이 대표님이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 딥러닝 평론가처럼 한 달 동안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니까 10월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러 갈까요, 대표님? 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는 네. 이런 자리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쭉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하고는 네네. 다른 방향으로 된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네. 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